교과서 136쪽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선조의 뒤를 이어주기 위한 광해군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고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하였다. 이게 1번. 토지대장은 토지 정보가 적혀있는 문서라 그랬고, 호적은 인구 정보가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국방력 강화에 힘썼다. 이게 2번. 또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보급하였다. 이게 3번입니다. 광해군이 집권하던 시기 세력을 확장하던 후금은 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명은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하죠. 광해군은 강성해진 후금과 쇠퇴하고 있던 명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쳤다. 중립 외교의 박스치고 별표. 이 중립 외교는 광해군을 상징하는 전용 용어고 핵심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의 중립이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관련된 게 지식 플러스 있기 때문에 지식 플러스를 조금 먼저 봅니다. 17세기 초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가 명나라에 선전 보고를 하게 되고 명은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하죠. 이게 1번이에요. 후금은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1616년 연려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누르하치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명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7개의 원한이 있었는데 그 7개의 원한을 발표하면서 이제 누르하치가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광해군은 출병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명나라의 요청 때문에 출병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먼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홍리에게 1만 3천 명의 군사를 내주어 명군에 합류하게 했다. 이게 2번입니다. 강홍림한테는 형세를 보아 앞으로 일을 정하라 라는 밀명을 남깁니다. 이게 3번인데 실록에는 관형, 향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찰하다 형세를 그리고 향배를 결정하다 이런 말인데 향은 이제 방향할 때 그 향자인데 앞면이란 뜻이 있고 배는 등이라는 뜻인데 동전의 뒷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세가 유리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형세가 불리하면 뭐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이런 뜻 정도 될 겁니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조명 연합군이 누르하치의 본거지로 진격하던 중 사루 전투에서 후금에게 크게 패하자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게 됩니다. 이게 4번이고 이 사루 전투는 그 중국사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그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에게 패배한 사건이었는데 하늘이 후금을 돕는 그렇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전투였고 이 사루 전투에서 여진족이 승리하면서 여진족이 만주에 대한 장악력을 완전히 굳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그 중립외교는 당시에 급변하고 있던 정세를 관망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이게 5번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양수투항도라고 해가지고 그때 항복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가운데 천막 안에 있는 인물이 후금의 건국자 누르하치고 지금 항복하고 있는 인물이 아마 강홍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반정으로 넘어갈게요. 인조 반정은 1623년이었어요. 첫 번째 줄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대의 명분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서인 세력에게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인 세력에 박스를 칠게요.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광해군의 왕권 안정에 위협이 되던 영창대군이 죽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죠. 이거를 이제 폐모살제 그렇게 불러요.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서인 세력은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강조하며 광해군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구실 삼아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죠. 이것을 1623년의 인조 반정이라고 하고 반정은 조선시대에 2번 있었는데 정치적인 변동으로 인한
왕위의 교체라는 뜻입니다. 137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온 난리는 두 번 있었고, 이 정묘호란은 이제 1차 침입이죠. 1627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4년 뒤였어요. 첫 번째 줄 중간 부분에 후금에서는 태종이 즉위하고 명의 요동을 회복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었다. 이게 1번이고, 조선에서는 이갈의 난에 가담했던 일부 무리가 후금으로 도망가서 인조 반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게 2번입니다. 그러자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후금이 과계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는데 1627년에 정묘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입니다. 이갈의 난이 뭐였냐? 이갈의 난은 인조 반정에 참여하였던 이갈이 자신이 2등 공신에 그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었다. 1624년 인조 반정 일어나고 1년 뒤에 있었던 반란입니다. 이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조 반정에서 공을 많이 세웠던 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1등 공신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등 공신으로 밀려났어요. 그러자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인조 반정 있은 뒤 1년 뒤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평안도 지역에 군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군대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성에 있던 중앙군이랑 전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팀킬이 있었다. 팀킬을 했는데 3년 뒤에 평안도로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방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정묘호란 때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한 줄 밑으로 가서 후금은 명과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선과 오래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한다. 이게 4번. 그래서 형제 관계 맺고 돌아갔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2차 침입, 더 큰 침입이었던 병자호란인데, 이거는 1636년 12월 28일 날 시작돼가지고 1637년 2월 24일 날 끝났어요. 단 60일 만에 조선이 굴욕적으로 항복했던 전쟁이었다. 그래서 60일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줄, 국력이 더욱 강해진 후금이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조선의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재차 요구해 온다. 군신관계 박스치고 별표. 이 군신관계는 병자호란의 원인이자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정묘호란 때 맺었던 형제관계하고는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병자호란에서는 군신관계, 그 전에 있었던 정묘호란에서는 형제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정묘호란 때 맺었던 형제관계를 10년 뒤에 후금의 군사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왕을 황조로 바꾼 다음에 변화된 세력관계를 인정해서 4대 관계, 군신관계를 수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게 1번이고, 이때 조선의 입장은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눠집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주화론, 이게 2번인데, 주장하다 화의를, 주장하다 평화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맞서 싸우자 주전론인데, 주전론은 3번으로 할게요. 주전론은 주장하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군신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청의 태종은 조선의 왕자와 주전론을 주장한 신하들을 청으로 보내지 않으면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이게 4번인데, 조선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청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1636년 병자년이었기 때문에 병자호란, 이렇게 부릅니다. 5번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전론과 주화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윤집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주전론자였고, 최명길이 주화론자인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38쪽으로 넘어갈게요. 병자호란의 결과인데, 첫 번째 줄, 청군이 빠른 속도로 한양을 점령하자 인조는 급히 남한산 등으로 피신하게 된다.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서 포위된 채 저항하였으나 청의 강력한 공세에 못 이겨 45일 만에 삼전도에서 굴욕적으로 화의를 맺게 되죠. 이때 조선이 약속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과 군신관계를 맺는다. 군신관계 박스치고 별표. 이게 1번입니다. 아까 군신관계가 문제가 돼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결과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군신관계 수용이기 때문에 군신관계는 병자호란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옆으로 가서 또 명과 외교 관계를 끊고 청이 명을 공격하러 갈 때는 지원군을 파병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2번. 또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3번. 또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와 백성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 이게 4번. 다음에 명청 교체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줄 17세기 후반 명이 멸망하자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전역을 지배한다. 이후 동아시아는 청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고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을 했었던 청에 당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수치를 씻고 복수해야 한다는 북벌운동이 일어난다. 북벌운동은 수치 그리고 수치에 대한 복수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수치에 대한 복수를 말하는 거고 수치란 굴욕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온 효종. 효종은 이제 둘째 아들로서 복림대군입니다.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효종이 죽고 나서 북벌운동은 중단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